오늘 설명회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진행될 지정물 조사 대응과 보상금 극대화 실전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정물 조사를 단순한 확인 절차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계부터 이후 감정평가와 보상협의 방향이 사실상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정적인 대응이나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실제 보상금과 권리보호에 도움이 되는 행동 기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대책위원회 송인호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 대책위원회 위원장 송인호 인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토지주민들, 오늘 여기서 내가 받을 보상금 중에 10%는 더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앞으로 발표될 여러 가지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앞에 보면 유유히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수 같은 이 땅이 어느 날 갑자기 헐값으로 보상된다? 그 생각만 하면 울컥 울분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보면 추후에 여기에 구리시의 명품 신도시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면 흐뭇한 미소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멋진 대지가 헐값으로 보상된다고 하면 우리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울분을 대통령, 국토부, LH, 경기도, 구리시 모든 행정가들은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사단자로 꽃게미 하나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정물 조사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신도시 대책위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도시 대책위에 많은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우리 시를 만들어가는 구시장 대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이제 뜨거운 관심이 우리 구리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이제 믿습니다. 근본 2026년은 지구계획 승인 신청과 또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이 맞물려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주요 현안들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시의 가치와 또 주민 여러분의 권익을 반드시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은 줄이고 믿음을 이렇게 쌓아가는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인 고구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석범 변호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몇 번의 그 총회와 설명회를 통해서 저를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마 오늘 처음 오셔서 처음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오늘 설명할 사람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이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법무인 고구려의 신석범 변호사이고요. 원래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변호사하고 난 뒤에 토지 수용 및 보상 분야로 뛰어들어서 20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변협에서 주는 전문양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로 있습니다. 다음 이따가 주로 보상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우리 임지연 변호사님입니다. 이화여대에 나오셨고 현재 우리 고구려 법인에서 10년 이상 재직하는 파트너 변호사이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절차상의 중요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의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오늘 이 설명회가 보상금 극대화를 위한 실전 전략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한 제목을 붙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좀 보죠. 먼저 여기에 사업 처음 발표된 게 23년 11월 15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5개월, 한 2년 반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뒤에 제가 그 날짜를 보시면 여기 보상 통지 예정일로 가장 최근에 좀 확인된 거는요.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주라고 해야 되나요? 3월 30일 월요일에 구리시 공무원, 그 다음에 LH 담당자,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담당자, 그리고 우리 신도시대책위원회 임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2008년 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반적으로 LH는 하반기, 특히 11월, 12월에 보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마 2028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상 통지 예정 시점이.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또 2년 반 정도 남았죠. 그러면 지금 현 시점은 첫 이 사업 발표 있은 후로부터 2년 반, 그리고 앞으로 한 2년 반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최근에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12월 31일 해를 넘기기 직전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지정 고시의 의미는 뭐냐 하면, 문자 그대로 지정 고시는 이 사업의 테두리를 긋고 이 사업 구역 안을 개발하겠다라는 구역 또는 지구를 지정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지정은 단순히 그 의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용법상으로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게 공공주택법상의 지구 지정이 되어버리면 토지보상법상의 사업 인정 고시로 의제가 됩니다. 이 말 조금 어려운데요. 사업 인정 고시, 즉 LH가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국토부에다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가 그 사업을 해도 좋다, 인정한다, 이게 사업 인정이고요. 이거를 관보에다가 올리면 고시가 됩니다. 이 사업 인정 고시가 되면 모든 보상은 바로 25년 12월 31일자의 형태대로 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의 모양, 형상, 그 다음에 지작물의 상태, 이것도 전부 다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중요하고, 또 하나의 의미는 원칙적으로는 25년 12월 31일에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으면 그해 1월 1일자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지역에서는 보상법의 또 다른 룰에 의해서 그 사업 발표 이후에 공시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처음 발표 시기로 돌아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는 23년도 1월 1일자 표준지 공시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부분의 최종 결정은 감정평가사가 하겠지만 저희들이 공시가 상승률을 지난 2, 3년 동안을 추적해 보니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 지정 고시가 되었고요. 바로 26년 상반기에 현 단계에 바로 현장 실사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및 지작물 조사입니다. 법률상 용어로는 기본조사, 그리고 토지조사, 물건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들이 관행적으로 지작물 조사라는 용어를 써와서 이게 시장에서는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편의상 지작물 조사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지구계획 승인은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27년 상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난 5일 전에 3월 30일 간담회에서 LH가 이야기한 것으로는 이번에 여기에 대한 용역이 발주가 됐거든요. 용역을 하기 위한 업체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1.5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약 1년 반, 1년 6개월 후라는 얘기거든요. 1년 6개월 후면은 대략 지구계획은 27년 말경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구계획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나오고 나면 이제 보상계획 공고 열람,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통지인데, 보상액 산정 및 통지는 대략 28년 중반기 내지는 하반기가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 발표로부터 최종 보상 통지되는 딱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걸 보면은 기본 설계 공모에 착수했다라는 공보가 떴습니다. 여기 약 83만 평에 대해서 용역비 약 120억으로 해서 여기에다 업체를 선정합니다라는 공고를 냈고, 여기 따라서 업체가 선정될 겁니다.
이 선정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 공모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먼저 이제 A 플랜, B 플랜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에 과거부터 원래 했던 A 계획은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 즉 토지의 용도 구역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여기 개발하게 되면 기존에 여기가 뭐 그 자연 녹지의 그린벨트다 이렇다면 이번엔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은 3종 일반 주거 지역 또는 상업 지역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설정하는 게 바로 원래 A 플랜입니다. 우리나라 원래 도시계획의 원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수십 년 전부터 B 플랜, 이 독일식 제도를 받아들여 갖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개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용적률을 어떻게 하고 구역별로 상세하게 건물의 형상과 이것들 다 설계를 합니다. 아주 상세 설계도고 이게 완성돼서 통과되고 나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상으로 바로 도시기본계획으로 편입됩니다. 그 계획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토지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아주 익을 텐데 여기에 지구 계획이라는 용어가 아까 있었잖아요. 이 지구 계획은 국토계획법상의 지구 단위 계획은 아니지만 공공주택법상의 지구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상은 그냥 국토계획법상의 지구 단위 계획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설계 공모가 난 거는 기본 계획에다가 아마 지구 계획까지 바로 얹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규모가 단순히 토지 이용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내부 자정이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거죠. 만약에 이 지구 계획을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돼 버리고 나면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주자 택지 위치를 어디로 해라, 이주자 택지 조건을 어떻게 해라, 또 생활대책용지와 대토의 위치나 조건을 어떻게 해라는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비유하자면은 밀가루 반죽을 해서 국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밀가루 반죽이 다 굳어버리면 그 뒤에 국수를 만들 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 간접 보상에 대한, 즉 이주자 대책이라든지 생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상하기 위한 출발점에 섰다, 이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책위가 지금부터는 간접 보상에 대한 협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작물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직접 보상금, 토지와 지작물 가격에 대한 결정에 대한 첫 신호탄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 보상금에 대한 것도 이제는 출발선에 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대책위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한 것이고, 바로 직접 보상금을 최대 보상받기 위한 협상 전략, 그 다음에 간접 보상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 부분을 협상력을 끌어올려서 LH와 협상을 해서 최대한 간접 보상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겠다. 바로 그걸 위해서 오늘의 이 설명의 자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제척 존치구역,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 간접 보상 요구, 이런 사항들은 바로 이 지구 계획을 위한 설계 공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대책위에, 신도시 대책위의 가장 핵심 요구사항 중에 하나죠. 여기는 4구역이 보시면은 이 전체 이렇게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1, 2, 3으로. 1구역이 교문 전동 쪽이고요. 2구역이 여기가 주로 이제 농경지대고 3구역이 토평동에 있는 주거상업시설들이 있는 곳입니다. 각각의 특성이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세 개 구역은 면적으로도 거의 균등할 정도로 마치 그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LH는 보통 이런 공공택지지구 수용을 할 때면 구역을 나누는 것이 거의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넓을 때는. 심지어는 이보다 훨씬 좁은 한 20만 평에서도 4개 구역으로 나눈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여지고 저희들은 이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각각의 구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평가사가 하기보다는 각 구역을 특화된 평가사들이 하는 것들이 그 각각의 구역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이제 그 지작물 조사를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선정 절차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요구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작물 조사 거부에 대해서 대책위가 오늘 아까 입장을 선포하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이 지작물 조사 거부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나 또는 과도한 우려를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흔히 뜬 소문으로 지작물 조사를 하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그런 어떤 풍문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것을 바탕으로 그 실질은 어떠한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작물 조사 거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우리 용어상으로 거부하면은 뭔가 좀 깨림직하고 또 두렵거나 이거 하면 내가한테 무슨 불이익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드는 소문으로 지작물 조사를 거부하면은 보상을 못 받는 데더라 또는 보상금을 나중에 낮아진다더라 이런 식의 소문이 돌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부하면은 형사처벌 받는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작물 조사와 관련된 우리 법률의 그 토지보상법은요, 먼저 제14조입니다.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작성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은 지작물 조서가 아니라 물건 조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법률상 용어입니다. 먼저 1항에 보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 조서와 물건 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된다. 즉 LH가 먼저 조서에 서명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날인도 받아야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 그렇지 않다. 즉 서명 날인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경우, 즉 서명 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조서에다가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받지 않느냐?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 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됐습니다. 즉 우리가 조서에 서명 날인을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거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 1호에 해당돼서 이런 경우에는 서명 날인을 받지 않고도 바로 조서에다가 그 사유만 적으면은 그 조서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지작물이라는 것은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겠지만 바로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집안에 있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서에 기재 안 됐다고 해서 그걸 보상 안 하고 나중에 LH가 수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어떤 하나라 할지라도요, 그거 보상 없이는 토지 수용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작물 조사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그 사유만 적으면 절차는 진행될 수 있대. 여기 어디에도 거부하면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 대통령령에 가면은 물건 조서에는 이런저런 사항을 적으라고 하고 있는 게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수량, 이게 바로 조서 형식으로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그 다음에 뭐 물건에 대해서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 그 내용, 작성 일자 이런 것들을 해서 조서가 작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조서 지작물조사 거부했을 때 혹시 형사처벌이 없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항이 보상법의 11조에 있습니다.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제하고 출입, 측량,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방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방해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반대 해석으로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조사는 지작물 조사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벌칙 조항에 가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1조 이것을 위반해서 사업 시행자 또는 감정평가 기준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 점유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방해 행위는 지작물 조사 거부하고 확연하게 다릅니다. 조금 전에 이 14조는 뭐죠? 바로 보상법 제14조가 바로 지작물 조사 거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벌칙 조항은 11조입니다. 즉 의식적인 방해 행위. 예를 들면은 여기에 지작물 조사를 왔는데 길에 못 들어가게 트랙터를 막아 놓는다든지 다른 사람이 지작물 조사를 받는데 가서 못하게 방해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내 재산에 대해서 나는 거기 서면 날하지 못하겠어요 하는 것은 절대 방해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좀 혼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조사 방해 행위를 해서 이 처벌 조항 때문에 이게 지작물 조사 거부하면은 이게 처벌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지작물 조사 거부에 대해서는 전혀 형사적 처벌 규정이 없다.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작물 조사 거부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조사 방해 행위가 아니다. 이걸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책위에서는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제 흔히 서명 일단 무조건적인 거부도 아니고 또 맹목적으로 지작물조사 무조건 협조해 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조건적으로 거부하고 그다음 만약에 협상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간접 보상이나 이런 요구 조건이 들어진다면 그 뒤에 협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위가 일단은 거부를 하다가 LH에서는 자기 사업을 빨리 가야 되니 이것을 협조해 주시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요구 조건에서 여기에 감정평가 구역 분할이라든지 아니면은 평가사 선정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다음에 간접 보상에 따르는 뭐 이주자 택지 위치라든지 이런 등등의 요소들을 충분하게 협조가 가능하다고 보면 그때 전체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이제는 지작물 조사 협조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때 가서 다 지작물 조사 다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작물 조사가 실질적으로는요. 지난 3월 30일 간담회에서 LH의 예정으로는 지금 여기에 대한 지작물 조사 착수는 작년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12월 31일로부터 120일이 되는 4월 30일까지 착수만 하면 되는데 첫 착수는 국공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지에 대한 지작물 조사는 하반기에 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빨라도 7월 이후 아니면 9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작물 조사를 현장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때쯤 실질적인 지작물 조사가 이제 사유지에 개시된다 그러면 그때 대책위가 다시 안내문이나 고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방침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오해를 불식시키자면은 서명을 안 하면 보상금을 못 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이 지작물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절차는 진행되겠지만 이 지작물이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 사업 시행자가 수용이 완수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지작물 조사를 다시 해야 돼요. 심지어는 이 협의 통보되고 난 뒤에라도 누락된 지작물은 수용 절차나 다른 불복 절차에서 다 다시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작물 조사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절대 그 지작물 조사 거부하겠다. 우리는 무조건 거부하겠다. 그래서 사업을 지연시키겠다. 이거는 우리 대책의 입장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상을 해서 일정 정도의 성과가 달성되면은 지작물 조사는 적극 협조해서 오히려 보상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게 대책위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전 지작물 조사. 그래도 내가 안 받으면 좀 걱정된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대책위에서 저희 법원에 대해서 부탁을 한 게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여기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작물 조사 업체라 그래서 비용을 한 300, 500, 1000 이렇게 받으면서 하시는 걸 아마 이렇게 좀 영업하러 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원래 이 업무를 그런 어떤 그 영업적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책에서 특별한 부탁이 있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이 업무가 상당히 이제 좀 많은 시간과 인력이 좀 소요되는 일이긴 하지만 지작물 조사 거부를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소유자들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전 지작물 조사를 통해서 미리 조서를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지작물 조사 거부를 풀고 협조하기로 했을 때 그걸 바로 우리가 주장을 내밀 수 있으면은 그 이후에 누락될 우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달라는 대책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임원들 대상으로 해서 사전 지작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저희 내부에서는 지작물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제 직원이 변호사한테 요거는 보고하는 형식이고요. 요게 바로 조서의 일부를 캡처한 겁니다. 요 형식은 LH가 만드는 조서 형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들어준 거를 LH가 현장 와서 이 목록을 보고 하나하나 있는 것만 확인되면은 바로 조서로 전환될 수 있을 정도까지 저희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은 이 평면도를 대략 그리고요. 여기에서 1년 번호를 이렇게 다 붙입니다. 1번부터 해서 쭉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 사진을 바로 해서 각각을 이 1년 번호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다 표시해 둡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서류만 봐도 그 건물에 어디에 뭐가 있구나 알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또 이 사진에 대한 것들이 이 조서 뒤에다가 이렇게 다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히 만들어주는데 저희들로서는 이 그래픽하고 하는 게 시간이 좀 사실 너무 많이 걸리는데 대책위에서 실비 수준에서 좀 해달라고 해서 일단은 모든 분들이 이걸 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도 부담돼서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로는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뭐 식당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시설 그 농작물을 크게 하시는 분들 지작물 특히 많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건물 내에 인테리어를 많이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시면 좋고요. 일단은 내가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의심스러우면은 언제든지 대책이나 저희 우리
직원들 연락처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상황을 보고 굳이 이건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내를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비용은 아마 크게 할 것이 없는, 예를 들면 주택 한 채가 있다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은 한 50만 원, 100만 원 또는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짜 한 2, 3일 정도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300, 500까지 갈 수도 있다. 그 이상의 비용이 되는 거는 저희들이 특별히 상담을 하고 이유를 설명드리고 합의가 되면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시장물 조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해 놓으면 보상 누락도 방지하고 조사 날인 거부 시에 거부하고 난 뒤에 나중에 협조시로 갔을 때 추후 보완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작물 누락과 관련해서 지작물 조사를 나오면은 주로 누락되는 핵심 부분들만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에 특수 맞춤형 인테리어나 고가의 수목, 고가의 조경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창고, 상가 내부에 반영구적으로 설치된 그 복층, 그다음 구조적 영업시설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 주작물 구조를 보시면요. 먼저 건물 같은 것들이 있고 건물 바깥에 분리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개별적인 목록에 하나하나 다 올라가서 다 보상된다고 보시면 돼요. 조경석 하나라도 다 보상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까다로운 건 뭐냐 하면 건물하고 붙어 있는데 이거를 건물로 같이 볼 것인지 아니면은 건물과 독자적인 그걸로 볼 것인지 이게 문제가 돼요. 이걸 법률 용어로는 부합이라고 하는데요. 건물하고 딱 붙어 있다, 부합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건물과 분리됐으면 당연히 그거는 별도로 하죠. 근데 건물과 부합된 경우가 조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가설 창고 같은 거를 가설 건물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런 것들은 가추라고 해서 그건 별도 지작물이 됩니다. 그거는 부합이 아니라 분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하고 부합이 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는데도 보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집이든 식당이든 간에 인테리어를 해갖고 그 건물의 원래 그 구조보다도 훨씬 더 좋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유익비에 해당되는 것을 지출했을 때는 가능하면 과거에 인테리어 공사했던 영수증이나 또는 지출 증빙 이런 것들을 꼭 찾아내십시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건물하고 딱 부합되고 뗄래야 뗄 수 없지만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로 누락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만 조사 나갈 때도 그런 걸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눈에 주로 안 보이는 것들 보겠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관로, 관정, 대형 정화조 이런 것들도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설명해 주셔야 알고요. 펜스, 철망, 석주시설물 다 별도 보상됩니다. 마당 포장, 아스콘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대형 트럭을 만약에 주차하기 위해서 포장을 했다라면 시멘트 두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니까 여기에 필요하다면은 공을 뚫어서 시멘트가 몇 센치인지 두터울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옥면, 그 다음에 배수시설, 그 다음에 설치 비용이 막대한 대형 간판이라든지 특수 조명 장치, 그 다음에 만약 고정 기계 설비가 되었다면 이게 영업 보상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해체나 이전하고 난 뒤에 설치가 어렵다면 이 부분들은 다른 비용으로 많이 좀 우리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작물이 내가 좀 보상받은 게 많이 있겠다 싶으면은 사전 지작물 조사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파악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제 설명을 마치고요.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이후에 보상에 대한 절차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우리 임지연 변호사님 계속 할 것이고요. 그 하고 난 뒤에 제가 질의응답과 오늘 세무사님 못 오신다 그래서 세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임지연 변호사입니다. 네, 앞서 신 변호사님께서는 이 토평 이지구의 현재 진행 상황과 또 앞으로 있게 될 지작물 조사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어서 좀 전체적인 보상의 절차라든지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받으시게 되는 이 보상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절차는 기본 조사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 지작물 조사가 바로 이 기본 조사에 해당합니다. 기본 조사라는 거는 이 사업 시행자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수용을 하기 위해서 이 수용 대상이 되는 이 토지와 물건들을 조사를 하고 이에 관해서 조서를 작성을 하는 절차입니다. 올해 이제 기본 조사를 시행을 하고 나면 아마 예상하기로는 내년쯤에 보상계획 공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상계획 공고는
이렇게 작성이 된 토지 조서 또 물건 조서를 우리 소유자들로 하여금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요. 또 앞으로 있을 보상의 시기라든지 보상의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리는 절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보상계획 공고가 있고 나서 여러분들께서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확인을 하시고 혹시라도 누락된 토지나 지작물이 있다면 이때 이의신청을 통해서 바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보상계획 공고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정은 바로 주민추천평가사 선정인데요. 주민추천평가사를 선정하는 것이 바로 이 공고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추천평가사를 선정을 하려면 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그리고 소유자 총수의 과반 이상이라는 요건을 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있고 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미 조금 늦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책위 차원에서 지금부터도 이 동의서를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민추천평가사를 선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결과에 차이가 난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이제 익히 들으셔서 아실 것 같은데 다만 이 주민추천평가사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움직여서는 그 요건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대책위의 입장과 결정을 좀 믿고 좀 전적으로 동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동의서를 작성 안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걸 중복 작성하더라도 무방하니까 오늘 가시기 전에 꼭 동의서를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평가사 추천이 되고 나면 이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고 아마 예상하기로는 28년쯤에 최초로 협의보상금이 통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제 통보가 된 보상금에 여러분들이 만족하셔서 나는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보상 절차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만약에 나는 만족할 수 없어서 협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불복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불복 절차라는 거는 총 3개의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재결이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행정기관이 심판이 되어주는 절차이고요. 소송이라는 것은 법원이 심판이 되어주는 절차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인 수용재결에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새롭게 선정한 2명의 평가사가 다시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이때 여러분들께서는 이 최초로 통지됐던 협의 보상금뿐만 아니라 수용 재결 단계에서 증액이 된 금액까지도 모두 다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 이 협의 기간이 종료가 되고 수용 재결이 있기까지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보는데요. 내가 만약에 6개월 정도만 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수용 재결 단계에서는 최초로 통보됐던 보상금뿐만 아니라 증액된 금액까지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의재결 단계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또 새롭게 선정한 평가사님이 또다시 보상금을 새롭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수용재결 대비 증액된 금액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에서 평가사님 한 분이 지정이 되고요. 그 평가사님께서 다시 또 평가를 해서 이의재결 대비해서 증액된 금액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좀 망설이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괜히 불복 절차를 진행을 했다가 괜히 협의 보상금보다도 보상금이 깎이면 어떡하냐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보상금을 올릴 수만 있고 깎을 수는 없는데요. 이것을 우리 행정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전의 처분보다도 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좀 국민들이 안심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좀 보상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단계별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더 많은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아직 좀 절차가 많이 남기도 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이후에도 계속 설명회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받으시게 되는 보상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가시는 것은 역시 내 땅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수용에 있어서 토지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표준지라는 게 뭐냐면 전국에 정말 수많은 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같은 것들이 유사한 토지들 중에서 제일 대표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토지를 뽑아서 바로 우리가 표준지라고 합니다. 전국에 한 60만 필지 정도가 표준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매년 1월 1일에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 땅은 그 중에서도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비교 표준지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D 4개의 표준지가 있다라고 할 때 이 평가 대상이 되는 내 땅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표준지를 뽑아서 바로 비교 표준지라고 합니다. 내 땅의 가격은 바로 이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이라는 각각의 수치들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개별 요인과 그 밖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요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비교 표준지의 어떤 땅 모양이나 위치, 또 내 땅의 위치나 모양을 1대1로 항목별로 개별적인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총 6가지에 대한 비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 가로 조건, 접하고 있는 도로의 상황은 어떤지, 두 번째 접근 조건, 주변의 교통망은 어디가 더 좋은지, 세 번째 환경 조건, 주변 환경은 어디가 더 좋은지, 네 번째 획지 조건, 땅 모양은 어디가 더 예쁜지, 그리고 5번째 행정 조건, 행정 규제는 어디가 더 심한지, 마지막으로 기타 조건까지 해서 이렇게 총 6가지 항목을 비교 표준지와 내 땅을 1대1로 항목별로 비교를 해주고요. 그것을 수치화한 값이 바로 개별 요인 수치로서 공시지가에 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밖의 요인인데요. 표현만 보면 마치 그 밖의 요인이라고 해서 기타 사항처럼 별로 안 중요한 요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내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땅의 가격은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시세에 비해서 훨씬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따라서 내 땅의 가격을 매길 때 이 공시지가와 시세 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 밖의 요인 수치가 공시지가와 시세 간의 차이를 보정해주는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를 보고 그 밖의 요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땅이 그래도 좀 더 시세에 가깝게 보상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단적으로 예를 들어 그 밖의 요인 수치가 3이 나왔다라고 할 때 내 땅이 그래도 공시지가 대비 한 3배 정도 보상이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보상금이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지작물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작물이라는 거는 내 땅 위에 있는 건물이 됐든 나무가 됐든 아무튼 내 땅 위에 있는 물건을 바로 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왜 지작물이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되는 물건이다라고 해서 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용어인데요. 아무튼 이 지작물 보상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이전을 하는 데 드는 이전비를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전해서는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없는 경우라든지 또 이전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오히려 취득비보다도 비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취득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영업보상인데요. 영업보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 인정 보실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계셨으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직전 3개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4개월치 휴업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폐업을 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2년치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때 말하는 폐업이라는 건 내가 기왕에 수용도 되는 김에 이제 영업을 접어야겠다라고 해서 폐업을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폐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얘기하는 폐업은 이게 아예 원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하는 좀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요건들을 만족을 해야지만 폐업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실무적으로는 좀 폐업 보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했더라도 사업인정고 시 1년 전부터 영업을 한 임차인이라면 그래도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영농보상인데요. 영농보상은 사업인정고 시 전부터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또 하우스 최소 330제곱미터 이상 경작을 하신 분이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직전 3개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2년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실제로 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보관을 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보상을 받게 되고요. 이런 자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계 자료, 통계상의 수치를 근거로 해서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내가 이제 실제 소득이 좀 상당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근거 서류들을 잘 보관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네, 다음은 간접 보상의 내용 중에 하나인 이주 대책인데요. 우리가 이 공란 공고일 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주 대책 대상자라고 합니다. 이주 대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주자 택지입니다.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받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공란공고 1년 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어야지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성원가의 한 70%, 80% 수준으로 공급이 되고 또 공급받고 난 뒤에 프리미엄도 또 상당히 붙는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요건만 된다라고 하시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점포겸용 이택으로 받는다고 하면 80평, 주거 전용 이택으로 받는다고 하시면 100평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주 정착금인데요. 내가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면 대신 돈으로 이주 정착금을 받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평가를 해서 30% 수준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그 하한선과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평가를 했는데 1,200만 원보다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 1,200만 원을, 2,400만 원을 넘게 평가가 됐다고 하면 2,400만 원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거 이전비라든지 이사비 같은 것들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주거 이전비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라면 월 평균 가계 지출비의 2개월분, 세입자라면 4개월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 3인 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유자가 한 1,100만 원, 이 세입자가 한 2,2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활대책 용지인데요. 우리가 흔히 상가딱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6평, 8평 정도 되는 땅을 받는 건데 개인이 이렇게 6평, 8평 정도 되는 땅을 받아서는 직접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개발업체에 매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50, 6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모이셔서 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이 상가딱지는 어떤 경우에 받으실 수 있냐면 내가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내가 점포겸용 이택이 아니라 주거 전용 이택을 받은 분이라든지 이택을 안 받고 이주 정착금을 받은 사람이면 생활대책 용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일정 요건 이상의 영업보상 대상자, 영농보상 대상자라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영업보상 대상자 중에서 공란공고일 1년 전부터 영업을 해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이면 내가 허가업을 하는 사람이면 8평,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을 하는 경우라면 6평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농보상 대상자 중에서는 이 공란공고일 1년 전부터 이 사업지구 안에 거주를 하시면서 농지 2,000제곱미터 이상, 또 시설 채소 또는 화해를 660제곱미터 이상 경작한 분이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경농이라면 8평, 또 임차농이라면 6평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생활대책 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주자 택지와는 다르게 실제로 감정한 가격으로 분양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전체적인 우리 보상 절차와 여러분들께서 받게 되는 보상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신 변호사님께서 좀 전체적인 질의응답 시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농을 했던 분은요, 주거 택지도 받을 수 있나요? 영농했더군요. 예.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 이 이주자 택지 요건과 영농 요건은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구역 안에서 네. 23년 11월 15일 이전부터, 22년 11월 15일 이전부터 살았으면 이주자 택지 이거 꼭 받으시고요. 여기서 또 농사도 여기에서 지었다 그러면 당연히 영농보상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 받을 때 점포 겸용 같으면은 생활대책용지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주거 전용이면 100평짜리 받으면은 생활대책용지 8평 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거 마치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뵈면은 또 더 자세한 설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